지난 시간에는 힘을 받았을 때 재료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전에 피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제를 좀 여러 개를 냈었는데 그 과제를 조금 미리 한번 또 풀어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구조물에 포함되어 있는 축에 대한 변형들, 그리고 포화성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장을 대략적으로 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냈던 과제 중에서 이제 9.1번이 되겠는데, 9.1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였냐 하면, 이제 델타는 보면 AE분의 PL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처짐량이고, 이게 처짐량이 되는 거고, 처짐 또는 이 변형량이 되겠죠. 변형량이 되고, 이게 주어진 하중, 이게 소재의 길이 있고, 단면적의 이제 탄성 계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식이 나왔던 거는 뭐냐면, 시그마는 이 입실론으로 해서 이 인장 선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선도에서 이 구간의 초기 직선 구간에서 이용하는 훅의 법칙이었고요. 이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A분의 P라고 쓸 수 있고, 이 변형률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L분의 델타가 되니 이 식에서 정리를 해서 델타량을 지금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들을 주로 이용을 해서 문제들을 푸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4.8피트 롱이니까 이게 이제 길이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가 주어졌다는 거는 D가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해서 면적이 주어진 거고, 이 보면 하중 P가 주어져 있는 거고, 이때 탄성계수 E가 있으니까 때문에 엘롱게이션을 구하라는 건 델타를 구하라는 거고, 그때 노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는 A분의 P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델타량은 AE분의 PL로 쓰면 되니까 그대로 쭉 다 넣고 계산을 해줘도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길이를 L을 주고 여기 단면적 D를 주고 하중 P를 쓰고 재료 E를 쓰고 그랬을 때 델타량을 구하고, 그림 형태로 나타내주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는 A분의 P가 되니까 이렇게 단위 다 포함해서 써주고, 파운드 포스겠죠. 파운드의 인치의 제곱이 이제 PSI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면 붙으면 이게 KSI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1번은 됐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읽어보면 보면 2 게이지 마크가 있는데 처음에 250mm 게이지 랭스가 보면 250mm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를 가진 알루미늄이죠. D는 12mm가 되고, 탄성 개수값 주어져 있고, 이건 이제 시그마 U 값이 140MPa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뭘 알고 있냐면 250.28이 된 거죠. 이게 초기 L인데, 그렇다고 하면 델타량이 0.28mm가 돼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스트레스 인 더 로드하고 팩터 오브 세이프티를 구하라. 그러니까 델타량이 주어져 있고 L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입실론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0.28이고, 그 다음에 탄성 계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있겠지만 알루미늄이니까 대략 탄성 계수가 73GPa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익혀두면 좋고, 그래서 여기다 E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시그마는 E 입실론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을 구하고 여기서 E를 곱해주면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팩터 오브 세이프티는 시그마하고 우리가 시그마 U에다가 시그마 허용 또는 시그마 U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calculate 된 시그마든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이제 fs가 되니까 그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스레드가 있는데 하중이 2파운드가 줄여져 있고 그 다음에 탄성 계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length가 length increased by 1.1%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델타량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diameter D를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델타 1.1%니까 델타량이라기보다는 변형률로 봐야죠. 퍼센트 변형률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니까 이게 0.011이 될 거고 변형률로. 그래서 우리 여기서 델타는 아까 보면 A2분의 PL이었는데 여기에서 요거하고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하나를 알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만 붙이면 요 L을 지워서 여기 가져다 대면 이게 엡실론이 되니까 A2분의 P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A는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 계산을 하면 다음에 값들을 다 넣어주고 그게 이 지금 보면 이 다이아미터 직경 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스트레스를 구하라고 하면 A분의 P가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9.4번 같은 경우 지금 다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델타는 전부 다 A2분의 PL을 어떻게 좀 어떤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길이고 다이아미터 D가 있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A를 알고 있는 거고 행거로 쓰이고 있고 와이어가 18mm 웬 텐사일 포스 P가 있을 때 이 값이 지금 델타량인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서 델타량이 주어져 있고 P를 구하는 걸 거고 길이 L 있고 A 있고 E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P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P는 L분의 E 델타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단위를 다 놓고 나면 여기 밀리미터 제곱 여기 보면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기가 파스칼로 써도 되고 10의 9승으로 써도 되고 이걸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써줘도 돼요. 메가파스칼에 10의 세제곱으로 하면 이렇게 없어지면 뉴턴 단위가 될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 단위를 다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이제 노멀 스트레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힘을 구했으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9.5번도 마찬가지 이제 똑같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스티로드가 이 길이 L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델타량의 한계인 거죠. 델타량이 1.2mm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어떨 때 하중 P가 8.5kN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탄성계수 E가 또 주어져 있으니까 보면 델타는 A2분의 PL에서 지금 하중 P가 주어져 있고 L 주어져 있고 델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E가 주어져 있으니까 A를 구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요 식에서 A로 나타내고 이제 smallest diameter 로드라고 했으니까 P가 8.5kN L이 2.2m 그리고 델타량이 1.2mm 그 다음에 탄성 계수는 이렇게 200GPa 거죠. 이렇게 놓고 나면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단위부터 다 지우고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직경 D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보면 다이아미터로 됐으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D를 풀면 되고 그럴 때 스트레스 역시 A분의 P 다 똑같죠. 그죠? 풀이 방식이 9.6에서도 이제 보면 컨트롤 로드인데 옐로우 브레스라니까 황동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보면 델타량이 보면 8분의 1인치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황동 제어봉이 있고 델타량이 8분의 1보다 인치보다 작아야 되고 그때 텐션이 800파운드이다. 파운드 포스일 때 LBF일 때고 그 다음에 탄성 계수가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맥시멈 올라올 노멀 스트레스가 32 KSI일 때 가장 작게 쓸 수 있는 직경 그리고 그때 길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허용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허용력하고 면적분의 800으로 놓으면 쓸 수 있는 단면적이 나올 것이고, 이 값이 역시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놓으면 되니까 d를 구하면 0.1784인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입실론은 허용력에다가 탄성계수를 나누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i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a가 주어진 거고 나머지 값들을 다 알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 있던 그 식을 이용해서 다 푸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9.7번 같은 경우에는 not stretch more than 0.05인치죠. 델타가 0.05인치보다 뭐 작다 또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제 subject to tensile load일 때 탄성계수, 인장력이고 탄성계수 주어져 있고, 그리고 tensile strength가 14ks이고, 그랬을 때 역시 length를 구하라고 했네요. length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델타는 A2분의 PL인데 여기서 델타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성계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길이가 L이 되고, 그러면 지금 P하고 A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죠? PA가 빠져 있는데 이 값이 지금 시그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결과적으로는 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나머지들을 이제 요 L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L은 델타 곱하기 2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어를 구해라. 만약에 텐사일 로드가 127점 올 때, 그러면 이 값을 쓰면 되고 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얘는 허용력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단면적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때는 뭐 단면적을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D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9.8번은 캐스트아이언 튜브가 압축상에 놓여 있는데 탄성계수가 69고 69기가파스칼이 되고 맥시멈 allowable change in length가 결과적으로 이제 델타의 최대 값이 이 change 값이니까 결국 이거는 strain 값이 되겠죠. 그래서 strain이 0.025%라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니까 이게 이 값이 주어져 있고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바로 시그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니까 이 값에다가 이렇게 100%니까 나누면 쓸 수 있는 최대 응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minimum wall thickness for 7.2kN이니까 바깥쪽 튜브, 이제 튜브 형태인데 외경이 50이라는 거죠. 외경이 50이라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7.2 있으니까 A를 구하게 되면 요 식에서 이제 A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DI를 구할 수 있겠죠. 내부 내경을, 요게 면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T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9.9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블록이 10인치 랭스 L이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이 이제 이게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네 그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이제 센트릭 컴프레시브니까 이제 이 무게 도심에 지금 하중이 작용을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탄성계수가 주어져 있고, 그럼 LAE가 있고 P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노멀 스트레스가 18ks가 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0.12%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 요약하면 길이가 주어져 있고 단면 주어져 있고 압축력 P를 구하는데, 압축력 P가 있는데 이제 탄성계수 주어져 있고 허용력 주어져 있고 입실론이 0.12%보다 즉 0.0012보다 작아져라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이 허용 응력이 있으니까 첫 번째 보면 여기서 뭐 그냥 라지스트 로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델타는 A2분의 PL인데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이렇게 했을 때 1분의 여기 지금 여기 변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은 지금 아까 전에 입실론이라고 했죠. 변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구하고자 하는 건 하중인 거고 하중이 보면 1분의 델타에 곱하기 AE가 되는데 이 값이 스트레인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A 주어져 있고 E 주어져 있으니까 하중 P를 그대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식이 이렇게 된 식인 거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구한 게 이 식이고요. 밑에 있는 이 식이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보면 허용 응력이 바로 주어져 있으니까 허용 응력 상으로 봐서 면적이 주어져 있으니까 허용 응력 기준으로는 51.8 KIPS 여기 이제 KIPS요. KIPS만큼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라지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2개 정도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델타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4 KSI니까 이건 허용력 기준, 이거는 이 0.12%의 변형률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소가 아니라 가장 최대 응력은 이거 중에서 작은 값을 쓰는 거죠. 이게 최소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최대 응력이 되겠죠. 최대 응력을 최대 하중을 구하면 둘 중에서 작은 값, 그죠? 작은 값에서 파단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9.1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여기 하중 P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50mm 랭스 길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탄성계수 E 값 주어져 있고 스몰리스트 다이아미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노멀 스트레스는 이걸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델타량은 이걸 넣으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있던 9.9번 문제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1번, 2번을 생각하면 첫 번째 1번만 봐서는 A분의 P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직경을 구하는 거죠. 직접. 조금 전에는 하중을 구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단면이니까 직경은 8.74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고 2번에서는 이 델타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델타량 기준으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뒤에 밀리미터 제곱 킬로뉴턴에 미터고 기가파스칼에 밀리미터면 요 킬로뉴턴하고 밀리미터 제곱이 기가파스칼하고 지워지면 되고 요 미터하고 밀리미터가 지워지면 10의 3승이 올라가겠죠. 그럼 D 값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D 값은 두 개 유효한 것이 8.74보다 크거나 크고 그리고 10.705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값이 결정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이 값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이거보다 큰 것이 해니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스몰리스트 다이아미터는 10.705 또는 반올림에서 좀 크게 잡으면 되니까 10.71mm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복습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9.1번 문제, 책에 있는 9.1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이제 377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죠? B 377페이지에 있는 9.1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포화선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보면 강체가 BD예요. 요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강체가 되는 거고 강체가 링크 AB와 CD에 연결되어 있고 AB는 알루미늄 요거는 지금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단면적하고 탄성계수가 주어져 있죠. 그죠? 탄성계수는 70기가파스칼이고 면적은 500 밑에 제곱 이 부분은 강제 CD는 강체 스틸로 되어 있고 탄성계수는 여기 보면 200기가파스칼이죠. 그죠? 이 정도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600mm 제곱이죠. 했을 때 이게 30kN이 작용했을 때 이 B점이 어디로 가는지 D점이 어디로 가는지 이 B점이 옮겨가는 델타 B
그다음 D점이 델타 D 구하고 E점 델타 E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를 보면 이건 강체니까 AB하고 CD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만약 늘어난다 그러면 B점이 내려올 것이고 줄어든다 그러면 B점이 올라가겠죠. D점 또 늘어나게 되면 내려올 거고 줄어든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AB와 CD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값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하중을 가지고 밑에 그려야 되니까 밑에 있는 이 부분만 떼서 자유물체도로 이렇게 떼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30kN이 되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D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세 점이니까 이렇게 작용하면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으로는.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었죠. 이 상황이 아니면 지금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0.2고 여기가 0.2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0.4니까 여기에 모멘트 기준점을 두면 여기에 걸리는 FB 이게 FD라고 하면 이 기준으로 보면 FB 곱하기 0.2하고 30 곱하기 0.4가 똑같아야 되죠. 이게 2대 1이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60kN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자유물체도고 2번에서는 이제 평형식을 써야 되겠죠. 평형식에서 지금 모멘트의 D점 지금 보면 모멘트의 D점이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FB는 60kN이 될 거고 그러면 FD는 60이니까 90kN이 되겠네요. 그럼 AB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재료가 요만큼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렇게 누를 거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60 지금 이 방향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재료가 요만큼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는 지금 보면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니까 결국 하중 P는 마이너스 60kN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 CD는 인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CD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늘어난다고 생각할 거니까 인장이고 P의 CD는 AB고 90kN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 AB와 CD가 늘어날 값을 알 수 있으니까 델타 AB는 A2분의 PL 근데 전부 다 AB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단면적은 500 제곱 그 다음에 탄성계수가 70 기가파스칼 하중 P는 마이너스 60kN 곱하기 길이 L은 0.3m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 지워지는 거죠. 기가까지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미터니까 이거를 밀리미터로 고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어주면 10의 3승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 곱하기 0.3에 10의 세제곱 나누기 500 나누기 70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0. 마이너스 0.514 mm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CD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건 압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압축이니까 이 값이 지금 압축이었다는 거죠.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이 값은 델타 B점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번인데 델타 B는 0.514 델타 B는 0.514mm로 위로 가겠다는 거고 CD 부분은 델타 CD는
보면은 여기도 PL 나누기 A인데 전부 다 CD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90kN 곱하기 0.4m 나누기 600mm 제곱 곱하기 탄성계수가 200GPa. 이건 역시 이렇게 kN까지 같이 지우면 되고, 이걸 계산하면 0.300mm가 되네요. 이건 양의 값이니까 지금 이대로 보면 얘는 지금 이건 인장이죠. 인장이니까 A, CD 부분이 인장이니까 늘어났겠죠. AB 부분 압축이니까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보면 델타 D점은 0.300mm만큼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강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이렇게 돼 있던 점이 이렇게 돼 있던 라인이 여기는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이만큼. 여기서 보면 0.514만큼 0.514만큼 올라간 거고, 이 점은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0.300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지금 놓여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래대로 있다고 하면 이쪽은 올라가고, 지금 0.2고 0.4에 돼 있으면 이 지점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델타 D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올라간 게 델타 B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델타 E를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요즘 내려온 지점까지가 여기 지금 0.3이 되는 거고, 올라간 게 지금 0.5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값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델타 E를 이렇게 보면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 두 개 더한 값이죠. 0.814겠네요. 그죠? 0.514, 0.3이니까. 그러면 이게 0.2고 이게 0.4니까 지금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0.21 대 0.814만큼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니까 0.61 대 지금 보면 델타 E만큼인데 델타 E가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더 추가가 된 거죠. 그죠? 원래 길어 보면 델타 E 더하기 0.514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따라서 델타 E를 구하면 되니까 델타 E는 0.814 곱하기 0.6 나누기 0.2 빼기 0.514. 그러니까 보면 1.928mm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책에 요걸 푸는 방법보다는 책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 삼각형을 그냥 전체를 만들면 가장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9.1번 다음에 우리가 이 9.2번은 책을 좀 일단 읽어 보고요. 저 부분은 지금 상대 변이에 대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저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에서의 홈워크를 따로 내주면, 홈워크는 이쪽 부분에서 보면 9.13번, 그 다음에 9.14번, 그 다음에 9.23번 세 문제. 오늘은 뒤쪽에 또 다른 홈워크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문제 9.1까지 하고 나서 들어간 홈워크는 여기까지 요 문제로 지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책에 보면 9.8 부분이 있어요. 부정적 문제. 책에 보면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9.8 부분에 보면 부정적 문제가 있고, 그리고
9.8이 지나고 나면 뒤쪽에 보면 9.9 온도 변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9.12 포화순비인데 지금 9.8하고 9.9 부분은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 지금 부정적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부정적 문제라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정력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이 지금 2차원으로 보면 3개인 거죠. 3개인데 우리가 미지수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형식만 가지고. 평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중을 구하고 나면 하중에서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의 식을 포함을 해야 돼요. 추가의 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변위에서 나온 적합방정식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변위와 관련된 식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재료 2에서 좀 다루어 볼까 하고요. 재료 2에서 다룰 예정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재료 1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빨리 훑고 가는 것이 중요해서 지금 이쪽 챕터는 일단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400페이지에 나오는 포화순비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10의 포화순비라고 생각을 해보면 포화순비에서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재료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재료 자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지금 여기서는 축방향 하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늘어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금 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걸 잡아당기면 떡가래 같은 걸 생각하면 이제 잡아당기면 이쪽 부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쪽 부분 줄어들죠. 우리 지금 축방향만 생각해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우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당연히 일어난 재료들이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고 성질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또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방향으로 지금은 잡아당기는 변형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잡아당겼을 때 다른 쪽 부분에 변화들이 생기니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중 P가 X축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그마 X는 A분의 P가 되고 그쪽 방향으로 델타량만큼 이렇게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쪽 방향으로 델타량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시그마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그마 X는 A분의 P가 되고 지금 이쪽 Y 방향이나 G축 방향은 지금 현재 아무런 하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응력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그마 Y하고 시그마 Z는 0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런 관계식으로만 보면 입실론 X와 입실론 G도 0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잡아당겼을 때 이쪽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변형률이 있다는 거예요. 변형률이 0이 아니라는 거죠.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0이 아니니 그러면 그래서 봤을 때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 이쪽 방향 P로 잡아당기면 여기가 델타만큼 이렇게 늘어나면 나머지 부분 원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점선만큼 큰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잡아당겨서 이렇게 작은 모양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만큼 델타량은 늘어나겠지만 나머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X쪽은 종방향이 되는 거, 재료가 길이 방향으로 있는 거고, Y축하고 G축은 횡방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X쪽으로 늘어났을 때 YZ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변형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상이나 이런 실제 현상들을 봤더니 그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변형률로 봐서는. 변형률은 똑같다는 거고, 즉 정리를 하면 종방향으로 하중을 늘려서 인장을 부여하면, 여기서 이제 인장이 되겠죠. 인장을 부여하면 횡방향으로도 변형이 생긴다. 이때는 횡방향으로는 약간 이런 압축 형태가 생기게 된다. 근데 이것은 재료마다 서로 다른 각자 고유한 기계적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개수를 우리가 포화송비라고 불러요.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제 푸아슨비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근데 POISSONS 레시오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포화송은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여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값을 문자로는 그리스어로는 우리가 누라고 불러요. 누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n이에요. 그리스의 n인 거죠. 그리스의 m은 우리가 뮤라고 쓰는 거고, 이것은 뮤라고 쓰는 거고, 여기서는 뮤라고 쓰는 거고, 이거는 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재료의 종방향 변형률 분의 횡방향 변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굳이 마이너스 붙인 건 뭐냐면 우리가 종방향을 양으로 잡아당기면 횡방향이 음이 되니까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료의 특성이고 재료 성질이라고 하기에 음수라고 쓰는 건 이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값을 양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료의 특성이므로 양의 값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종방향이니까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의 입실론 x분의 입실론 z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화송비는 이 공학용 재료로는 지금 보면 0에서부터 0.5 정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0이라고 한다는 거는, 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누르거나 잡아당길 때, 눌렀을 때 보면 종방향으로 변형률이 있는데 횡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 약간 수세미를 쓰고 있는 이 폼 재료 같이, 우리가 약간 스티로폼 말고 이렇게 거품 이렇게 내는 그런 이제 수세미 같은 게 보면 구멍이 뻥뻥 뚫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눌러도 다른 쪽으로 부피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포화송비가 0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코르크 마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화송비가 0.5인 경우는 비압축성 재료라는 뜻이고, 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물도 물론 압축을 하지만 비압축성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변형 상태도 포화송비가 0.5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최적의 재료가 최적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적의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2분의 1. 그래서 일반적인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0.3 근처에서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예지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 부분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를 하면은 포화송비는 스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0.3 근처에요. 포화송비가 0.29도 있고 0.3132 정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스틸 같은 경우에 스틸에서 우리가 탄성 계수는 200GPa이라고 했죠. 그리고 항복 강도는 종류 따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정의로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포화송비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 또는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z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입실론 y는 파송비에다가 입실론 x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값 이렇게 될 거고 입실론 y도 역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를 알고 있으면 입실론 x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파송비를 알 수 있으면 입실론 y 값이나 입실론 z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책에 있는 예제 9.7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 재료의 길이가 보면 길이가 지금 500mm 이고 이 직경이 16mm 이거 균질하고 등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균질한 거는 어떤 위치에도 다 동일한 값을 내는 거고 등방성은 그때 위치에서의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재료의 물성치를 다룰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이방성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중은 12kN, 이 값이 이제 12kN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직경은 이거는 16mm 그리고 길이가 500mm 될 때 델타량은 300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 직경의 변화량은 2.4 마이크로미터일 때 탄성계수하고 포화송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면 단면적 A가 이제 D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시그마 X를 구하면 그래서 일단 이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탄성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마는 우리가 2의 입실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구하고 여기서 보면 델타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델타는 A2분의 PL에서 우리가 E는 A 델타의 P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중 12 이렇게 보면 여기 12kN이 있고 여기서 보면 12kN이 주어져 있고 길이가 500mm고 단면적이 4분의 파이에 곱하기 16의 제곱 mm의 제곱 곱하기 델타량 여기 보면 300 마이크로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말한 요 값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요걸 계산하면 이게 99.47 기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체계처럼 이렇게 이거를 다 구해놓고 쓸 수도 있지만 그냥 탄성계수만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화송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포화송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포화송비는 마이너스의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가 되니까 입실론 x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실론 x는 조금 전에 보면 여기서 이거하고 이걸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구해도 돼요. 입실론 x는 보면 L분의 500분의 300 마이크로미터고 여기는 미리미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입실론 x예요. 이렇게 구한 거 그죠? 이렇게 구한 거 여기 이제 600 마이크로가 된 거고 입실론 y는 y 방향으로 보면 처음 초기 길이가 y 방향 초기 길이가 d였죠. 그 다음에 이 d의 델타량 델타 d가 2.4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y는 16분의 마이너스 2.4에서 150 마이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성비는 당연히 이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 즉 600분의 마이너스 150에 마이너스 하면 0.25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포화송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포화송비까지 다 구하는 그런 이제 9.7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여기서 이제 거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끝났으니까 책에 보면 책 여러분들 이제 책 보면 책에서 제일 뒤쪽에 부록에 가보면요. 부록에 가서 보면 704페이지 여기 가보면 이제 704페이지가 있어요. 704페이지 어펜딕스 A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책을 꺼내서 이제 뒤로 가보세요. 가서 보면 어펜딕스 A에 보면 typical properties of selected materials used in engineering 중에서 이제 704페이지는 SI 유닛이고 705페이지하고
앞에 보면 703페이지는 이제 US 단위계로 돼 있어요. 이제 재료의 물성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료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물성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704페이지하고 706페이지 704페이지하고 서쪽 부분하고 706페이지는 우리가 SI 단위계로 돼 있는 거고 그 사이에는 이제 English US 단위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ppendix A를 보면 처음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칸에 material이라고 돼 있고 종류로 보면 첫 번째 steel이 있죠, 그죠? 스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structural steel 있고 그 뒤로는 이제 high strength low alloy steel ASTM은 이제 미국 표준 규격이 될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quenched and tempered라고 돼 있는 열 처리된 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색깔 다르게 해서 보면 색깔 다르게 해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인리스가 있죠, 그죠? 이거 이제 스테인리스 강이고 그 밑에 보면 캐스트 아이언, 그 밑에 알루미늄, 그 밑에 카퍼, 그 다음에 옐로우 브레스, 그 다음 브레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틴 브론즈 주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망가나이즈 브론즈, 알루미늄 브론즈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뒤에 뒷장에 넘어가 보면 뒷장에서 이제 SI 단위계만 보면 이제 마그네슘 알로이가 있고 타이타늄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이제 팀버가 목재예요, 목재 나무 재질인 거고 콘크리트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있죠, 그죠? 플라스틱 있고 러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 흔들바위 이야기 했을 때 나왔던 것이 이 그레나이트하고 마블하고 샌드스톤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여기서 주어져 있는 머티리얼 특성들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density가 있죠. density 밀도죠, 그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 있는 밀도 우리가 부피를 알면 이제 지금 이런 형상들을 알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예제 9.7 같이 이런 형상들을 알면 여기서 보면 최적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니까 그죠? 무게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density고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이 ultimate strength예요. 이것은 이제 극한 강도라는 건데 첫 번째 칸이 텐션이죠, 그죠? 인장을 잡아당겼을 때의 극한 강도 이게 시그마 UTS 값이죠. 시그마 UTS 값이고 그 옆에 보면 컴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압축에서의 강도인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 인장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쉬어 값이죠. 쉬어 값은 전단 극한 강도가 되겠죠. 전단 응력을 줬을 때, 전단력을 줬을 때, 응력으로 고쳤을 때 극한 강도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스틸 같은 경우에 보면 얼티메이트 스트렝스가 400메가파스칼이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던 선도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뭐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서 콜드 롤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냉간 즉 상온 정도에서 그다음에 롤 됐다는 거 하니까 압연된 판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판을 쭉 뽑을 때 이렇게 롤러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간 들은 좀 강해지기 때문에 걔는 보면 860메가파스칼이 나오죠, 인장에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칸이 우리가 쓰고 있는 UTS 값이에요. 시그마 UTS 인장에서의 극한 강도. 그다음에 압축이 중요한 애들 같은 경우는 캐스트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철인데 회주철이에요. 회주철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은 그냥 쇠를 녹여서 그냥 부은 것들. 우리가 이제 길바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뭐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회주철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물론 그 구상한 흑연 주철이라고 해서 GCD 이렇게 450, GCD 500으로 붙어 있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 좀 쉽게 쓰는 거는 이제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회주철은 인장에서는 안에 기포나 이런 것들이 이 불량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듯이 인장은 170밖에 안 되지만 압축은 655만큼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압축이 중요한 상태고 압축이 인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압축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또 추가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장 압축에 대한 극한 강도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것이 이제 yield strength죠. 이게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 그래서 인장일 때와 쉬어일 때의 항복 강도가 주어져 있고요. 대략 보면은 여기 값은 이게 주어지지 않은 값들은 대략 한 2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오늘 좀 더 이따가 마지막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항복 강도가 이제 인장에서의 항복 강도하고 전단에서의 항복 강도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이는 것이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죠.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탄성 계수 값이에요. 탄성 계수 값. 그래서 이 값이 E 값인 거죠. E 값인 거고 그 옆에는 모듈러스 오브 리지디티라고 해서 얘도 기가파스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단 능력, 조금 이따 전단 능력 마저 하고 여기를 마저 할게요. 전단 능력에서 나타나는 G 값이에요. 여기서 전단 능력에 대한 탄성 계수 값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값은 이제 coefficients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열팽창 계수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재료원에서는 열팽창에 대한 부분은 건너뛸 거기 때문에 안 쓰긴 할 건데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해 주면 이제 재료가 열을 받으면 재료가 늘어나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재료가 이제 열을 받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변형률로 해서 늘어나는 정도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값이 여기 있는 thermal expansion 열팽창 계수예요. 값이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ductility 근데 이제 percent elongation이죠. 그러니까 퍼센트 연신율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파단될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연신율 값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용 강 같은 경우에는 보면 21% 정도까지 늘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50mm일 때 측정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값들은 이제 책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학적으로 많이 쓰는 재료들에 대한 값들이고요. 이런 값들은 이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재료역학 책, 기계 설계 책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많이 있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재료에 대해서 찾을 때가 있으면 여기에서 찾아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11번 9.11번에 9.11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축 응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1축만 다뤘어요. 1축만. 지금 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제 축 방향으로만 힘을 줘서 당겼을 때 그럼 델타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졌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거는 포화성비라고 해서 잡아당겼는데 그럼 이쪽이 얼마만큼 줄어드니 실제로 줄어드니까 그게 그 비율을 포화송비라고 해서 썼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1축에서 시그마 x가 주어지면 입실론 x가 생기는 거고 근데 포화송비 때문에 나머지 쪽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같은 응력을 준다면 그쪽도 배역률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유니액셜이고 멀티액셜인데 이렇게 됐을 때 1축만 줬을 때하고 나머지 쪽 같이 줬을 때 그 영향이나 배역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 여기에서는 일단은 전단 쪽은 고려를 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조에서 있으면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y, 시그마 g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 재료가 이렇게 길이가 다 크기가 1짜리, 길이가 1짜리였다라고 하면 각각이 어쨌든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1 더하기 입실론 x 여기는 이쪽 축이 지금 x축이죠. 그죠? 이쪽 축이 x축이니까 1 더하기 입실론 x가 될 거고 최종 길이가 이게 될 거예요. 입실론 x만큼 늘어나게 되면 이게 원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입실론 x를 곱해주면 이게 델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량이 입실론 x니까 1 더하기 입실론 x가 될 거고 이쪽 방향이 y축이니까 1 더하기 입실론 y 이쪽 방향이 g축이니까 1 더하기 입실론 z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이 x, y, z를 한 번에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첩으로 계산할 거예요. 시그마 x만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 시그마 y를 줬어. 그 다음 시그마 z를 줬어. 근데 이것은 다만 하중은 변형률하고 선형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작아서 변형률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실론 x 때문에 아까 전에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했죠. 실제로는 우리가 자 여기서 입실론 이 시그마 x가 주어지면 여기서 델타량이 생겨서 입실론 x가 있을 거고 이쪽 부분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죠? 포화송비만큼 이렇게 해서 포화송비만큼 이제 줄어들게 될 건데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될 건데 그럼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이 길이가 줄어들었으니
원래 길이가 다르니까 이 시그마 y가 주어졌을 때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다른 하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은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인데 우리 여기서는 각각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를 다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입실론 x는 자, 2분의 시그마 x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게 될 거고 y쪽만 보면 2분의 시그마 y만큼만 늘어날 거예요. 그럼 z쪽만 보면 2분의 시그마 z만큼만 직접 준 대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입실론 y를 생각해 보면 이 입실론 시그마 x 때문에 영향을 주곤 있는 거죠. 포화성비만큼.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요만큼이 결국은 입실론 x가 되니까 입실론 x에다가 포화성비를 곱한 만큼의 변형률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x 때문에 마이너스 누의 2분의 시그마 x만큼 줄어들 거예요. 입실론 y는. 그러니까 입실론 z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럼 입실론 y 쪽에 주어진 시그마 y 때문에 시그마 x 쪽과 그러니까 입실론 z와 입실론 x 쪽도 똑같이 포화성비만큼에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져 있는 z 방향으로 주어져 있던 변형률도 역시 이 시그마 z 때문에 여기만큼은 다 포화성비의 마이너스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외울 것도 없어요. 원래 주어진 거 입실론이 2분의 시그마만큼 변화를 하니까 요식을 써놓고 나서 나머지가 포성비만큼 마이너스로 더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generalized 일반화된 이제 후계 법칙이다 라고 해서 3차원에 맞추어서 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전당률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참고로 요 이야기만 한번 할게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길이가 1인 육면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길이가 여기 1, 여기도 1, 요 길이 1, 요 길이 다 길이가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초기의 부피는 1이 되겠죠. 그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여기서 각각 이런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받아서 변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1 더하기 입실론 x, 여기는 1 더하기 입실론 z, 여기는 1 더하기 입실론 y가 되겠죠. 이게 최종 형상이니까. 그럼 이때 최종 부피를 구해보면 이때 v는 이 길이 곱하기 2 곱하기 이 길이가 되겠죠. 이거 세 개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 1 곱한 거에다가 각각 하나씩 해서 1이 곱해진 거, 그 다음에는 변형률이 이제 2개씩 곱해진 거, 그 다음에 총 3개씩 곱해진 거에서 총 하나, 4개, 5, 6, 7, 8개 항이 나오면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변형률에다가 변형률을 곱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탄성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탄성 안에서 변형률이 대략 지난 시간에 보면 얼마였나 하면 0.0012 정도가 됐어요. 이 정도가 됐죠. 그러면 각각 방향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곱하면 이게 지금 1, 2, 3,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6승대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그럼 이 뒤에 이런 값들은 아무리 많아봐야 이거 하나에 영향을 주지도 못해요. 값의 변화를 주지도 못해요. 소수점 밑에 6자리 밑에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값들은 다 0이 되는 거예요. 탄성이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V는 1 더하기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더하기 입실론 Z로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부피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자, E라고 하는 것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부피의 변화량이니까 최종 빼기 초기가 되겠죠. 빼면 이게 1이었으니까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더하기 입실론 Z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재료가 얼마만큼 늘어난지잖아요. 이게 보면 델타 V인 거예요.
그래서 재료의 팽창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자, E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후계 법칙을 가지고 와 봅시다. 엡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에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에 2분의 시그마 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엡실론 x가 되겠죠. y는 똑같이 이게만 들어가고 z는 이것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보면 2분의 1이 있고 시그마 x 앞에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누가 있고 2가 전체 다 있으니까 2는 뽑아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이고 마이너스 누고 여기가 마이너스 누예요. 그럼 1 마이너스 2 누의 시그마 x y도 똑같고 z도 똑같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식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자,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포화송비가 2분의 1이 되면 이 값이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항상 0이에요. 그럼 2가 0이라는 건 뭐죠? 재료의 팽창률이 0이라는 거고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 부피 변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포화송비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즉 부피 변화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 즉 0.5일 때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 그게 이제 포화송비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고무 재질들이 있어요. 고무들은 포화송비가 0.5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면 소성 변형이라고 했죠. 소성 변형은 이제 전위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밀려나가니까 이 값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밀려서 만들어지니까 얘는 부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피 변화가 없는 거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소성인 상태에서는 소성 변형 중에는 포화송비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원래는 탄성 내에서는 한 0.3 정도 내외였는데 소성 변형을 하는 부분에서는 포화송비가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그것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이 최적 탄성 계수 때 설명하는 건데 정수압 상태다. 정수압 상태는 이제 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 속에 밑에 이렇게 바닷속 또는 이런 데 딱 있다라고 하면 물 속에서는 이 같은 압력이 전부 다 걸리겠죠. 이게 전부 P로. 그래서 외부에서 다 누르는 압력으로 같이 걸리는 상태가 정수압 상태예요. 그러면 시그마에서 시그마 Z도 다 모두 다 마이너스 P가 되겠죠. 물속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3P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E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P는 뭐에 E라고 쓰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힘인 거죠. 지금 물론 압력이긴 하지만 힘이고 이거는 보면 우리가 델타 X 같은 거죠. 그러니까 F는 KX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K 형태인 요 값을 우리가 최적 탄성계수 또는 압축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적 탄성계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화송비가 2분의 1이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한대가 최적 탄성계수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식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중에 다른 책에서 배울 거니까. 자, 거기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변형률 중에서 전단 변형률을 한번 다뤄봅시다. 전단 변형률을. 자, 조금 전에 이제 generalized 훅스로 해서 조금 전에 이제 generalized 훅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하고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하고 이제 시그마 z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할 때 다만 이때 전단은 아직 여기서는 미고려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전단만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봐서 일반적으로 다 쓰면 이쪽이 이제 이게 y축, x축, z축이라고 하면 여기도 뭐 시그마 x가 있을 거고 파란색이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쪽은 시그마 x가 있을 거고 여기는 시그마 y
다음에 이쪽으로는 시그마 Z가 있고 전다 능력이 XY, XZ에서 각 방향으로 총 9개지만 이 전단은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6개 성분만 남아 있겠네요. 그죠? 6개 성분만 남아서 되는데 전단 능력만 보면 요 3개가 남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실제로 수직 변형률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변형이 좀 작게 유지되면 전단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이 입실론에 대한 일반적인 후계 법칙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수직 응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만 잘라서 보면 이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사각형의 이쪽 방향으로 타우 yx, 이쪽으로 타우 xy.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전단 능력만 고려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전단 능력과 이제 변형률만 보자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3차원 복잡하니까 이제 2차원만 생각해서 이렇게 떼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누르면 이것이 이제 좀 크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옆에 이렇게 잡혀 있고 밑에 여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잡고 나서 위로 이쪽으로 여기를 잡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민다고 해서 못 움직이겠죠. 그럼 이쪽이 밀리니까 이 밀려서 이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밑에가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밑에가 잡혀 있는 채로 전단 능력을 쭉 부과하면, 옆으로 수평력을 부과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수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감마만큼 어떤 각도가 생길 거예요. 여기 감마만큼 각도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전단 능력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변화를 했으니까 이 높이가 h고 이 점이 이 점까지 이동을 하는 이 v 때문에 델타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 위치는 이만큼 변화를 하고 이 위치는 요만큼 변화를 하고 이 위치는 요만큼 밖에 변화를 안 하죠. 요만큼씩. 하지만 이 형태에서도 다 같은 정도의 변형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되니, 그럼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 요 각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마라고 하면 감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탄젠트 감마를 가지고 오면 탄젠트 감마 h분의 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이거였는데 이만큼 이동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감마는 h분의 델타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전단력 때문에 생긴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탄젠트 감마인데 감마가 굉장히 지금 작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전단 변형률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던 것이 밀려서 이 길이가 원래 1이었고 이 길이가 원래 길이 1이었다고 하면, 이쪽 옆으로 힘을 줘서 밀면 이 길이는 그대로 1이고 이 길이도 그대로 1인 거예요. 이 길이는 그대로 1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마름모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90도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마름모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사진 평행육면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감마면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감마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감마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길이는 같으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수직 변형률에서는 잡아당겼더니 델타량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이제 변형이 생긴 건데, 여기에서는 회전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길이 자체가 변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길이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회전만 생겼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밑에가 고정된 게 아니고 이대로 민다고 보면, 이렇게 미니까 이게 이쪽으로 변형을 하겠죠. 이 3차 그냥 형상 그대로 놓고 보면 이게 고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밀릴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 이게 대각선 방향이니까 같은 쪽으로 이렇게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미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모형태로. 그래서 이렇게도 표기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니까 이 값은 2분의 감마고 이 값도 2분의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단 변형률이라고 이때 감마를 정의를 하는데, 결국 감마는 전단 변형률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각도를 정의를 한 거예요. 각도를 정의를 했고 결국 뭐냐면 회전이라는 거죠. 각도를 정의하고 회전이라는 거예요. 전단 변형률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수직 변형률 따질 때, 축방향 수직 변형률 따질 때는 재료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를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만큼 늘어나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체 델타량이 생기겠죠. 그럼 요 사각격자로만 생각을 해보면 요 격자가 결과적으로 요 격자가 되는 건데, 이 점이 이렇게 오고 이 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격자도 원래 길이보다 조금은 늘어났겠죠. 이만큼 델타만큼 늘어났겠죠. 근데 이 모양을 봤더니 델타로 늘어나긴 했는데 이 지점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개별로는 늘어났지만은 전체 위치에서 보면 이동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변형은 있지만 이게 이동한 거니까 이거는 변형에 의한 이동이 아니고 이것은 강체 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체 변이 중에서 강체 운동을 한 거죠. 즉 변형은 요만큼 있긴 하지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이는 거는 강체 운동을 한 거예요. 이동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강체 변이가 되고 그 중에서 직선 변이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전단이죠. 여기는 수직이고 수직 변형이고, 전단 변형에서 보면 옆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밀리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을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했는데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그럼 뭐냐면 이 자체가 회전하는 거죠. 이 자체가 회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체 변이 중에서 얘는 회전 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 변형률은 직선 변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늘어나고 아닌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단 변형률은 회전이에요. 회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도로 측정하고 이거는 변형에 대한 길이로 측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부분 감마라고 생각했던 이거하고 그럼 밀었을 때의 전단 응력하고, 물론 이게 V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만큼 이면인 거죠. 이 육면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 이쪽 방향으로 V가 있으니까 이 면이 A고 단면에 수평하게 들어온 힘 때문에 이게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감마가 생긴 거고, 그럴 때 이 감마하고 이 타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것도 시험을 해보면 되는데, 시험을 했더니 역시 이런 관계고 이 시그마하고 이플론처럼 유사한 관계가 되고 앞부분에서 선형 탄성 구간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기울기를 G라고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리지디티예요. 이 부분이 뒤에 부록에서 있었던. 그래서 타우 XY는 G의 감마 XY 하고 표시를 하고, G를 강성계수 모듈러스 오브 리지디티라고 부르고, 또는 전단 탄성계수 또는 횡방향 탄성계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도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전단 항복 강도가 있는데, 이것도 전단 항복 강도도 보면 인장 항복 강도의 대략 한 2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가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냐 하면 극한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단에서 나온 이 값을 인장의 한 절반 정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인장 시험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 재료가 이제 그 표점 거리 안에만 보면 이렇게 응력이 잡아당겨져요. 시그마만큼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항복하고 극한 상태가 나오겠죠. 나중에 점점 더 늘어나면 이렇게 끊어질 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요 순간에 좀 경사면 응력을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45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45도 방향에는 이게 타우 xy가 있고 이 타우 xy는 지난번에 뭐였냐 하면 45도일 때 가장 크고 그 값은 2분의 1의 시그마 제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타우 맥스는 2분의 1의 시그마 제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복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역시 이 값이 있고 항복이 일어난 상태에서 시그마 y가 있었다고 하면 시그마 y만큼 잡아당겨서 항복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시그마 y의 2분의 1만큼이 타우 맥시멈이 걸리겠죠. 여기도 보면 이 요 사이에서. 그러면 이 재료 전체가 항복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전단 방향 또는 이 방향도 역시 항복이라는 거예요. 물체 자체가 항복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값도 타우의 y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복이 일어나면 한쪽 방향보다 어떤 방향은 다 같이 항복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관계없이 항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2분의 1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극한 역시 마찬가지죠. 파괴될 때까지 일어나는 것을 시그마 UTS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타우의 UTS도 이때는 맥시멈 값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예제 9.9에서 다음 같은 이런 재료에다가 위에다 하중을 줬어요. 힘을 줬는데 이 재료가 이 전단 강성계수가 90ksI인 것을 알고 있고 위판을 이동했을 때 이게 8인치고 2.5인치고 높이가 2인치인데 0.04인치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전단 배응률을 구하고 P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전단 배응률은 지금 보면 이 지점이 0.04까지 움직여 간 거죠. 높이가 2인 거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위치에서 같은 형태의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탄젠트 값이 될 거고 그 값은 작으니까 그냥 감마 값, 기울기 이거분의 이거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감마는 2인치 분의 0.04인치로 해서 0.2고 각도였으니까 라디안이 붙겠죠. 그래서 이거를 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디안이에요. 이 값이. 라디안일 때만 탄젠트 감마가 될 때 이 감마는 단위가 라디안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전단 능력은 위에 있는 이 면적에 하중 P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2.5의 8분의 P가 걸린 거고 그때 전단 능력은 G 곱하기 감마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하중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9점 여기까지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까지 전단 변형률까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단 변형률까지 여기서 구했으면 조금 전에 generalized 훅스로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감마 xy는 g분의 타우 xy 그리고 아까 전에 정리만 안 해서 yz는 g분의 타우 yz 그 다음에 감마 zx는 g분의 타우 zx 그래서 요까지 포함해서 총 6개 조금 전에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g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generalized 훅스 law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훅의 법칙. 자, 그리고 9.13번은 축하중에 대해서 이 E하고 포화송비하고 G의 관계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유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 참조를 하세요. 책 참조를 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G값 전단 탄성계수는 이 탄성계수에 나누기 2의 1 더하기 누만큼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식이. 이거는 외우세요. 제가 시험에 낼 때 이 값하고 이 값만 주고 이 값은 보통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틸로 보면 탄성계수가 200GPa이고요. 포화송비가 되게 뭐 2분의 1도 쓰기도 하고 아까 0.3 정도라고 했는데 계산상 편하게 한 2분의 1 정도로 하면 이 G값은 보면 2분의 1이니까 1.5니까 3이 되죠. 3에 200GPa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약 한 70GPa 정도가 됩니다. 대략.
대략적으로 0.3이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갔겠죠. 그죠? 200에 1.3이니까 2.6 정도네요. 그죠? 1.3, 2.6.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너무 크네요. 2분의 4분의 1. 4분의 1. 좀 전에 보면 4분의 1 정도. 제가 좀 0.25인데 너무 크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자 그러면 0.2니까 1.25고 그다음 2.5가 되겠죠. 그죠? 2.5가 되면 아마 80일 거예요. 4니까 80 기가파스칼. 요 정도가 되면 한 69에서 한 70 기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스틸에서 탄성 계수는 200 기가파스칼, G값은 대략 70 기가파스칼, 화성비는 0.3. 요까지는 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떠나서 시험을 떠나서도 이거는 상식이에요. 공학을 하고 있으면 스틸일 때 요거는 외우도록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책에서 보면 책에서 아까 전에 부록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부록에서 보면 부록의 어펜딕스에 이렇게 쭉 보면 좀 더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가 있고 모듈러스 오브 리지디티가 있죠. 그죠? 탄성 계수하고 전단 탄성 계수가 있고 그 사이에 보면 위에 보면 이 탄성 계수는 200이고 보면 전단 탄성 계수는 77.2예요. 이 스틸에서는 그렇게 보면 이 식을 이용하면 포화성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포화성비를 0.295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건 포화성비가 쓰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사이 나머지 칸들에 다 같은 정도의 스틸 말고 이제 숫자가 바뀐 정도가 있으면 다 쓰도록 합니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포화성비가 대략 어느 정도의 값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화성비를 되게 구해서 부록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 숙제예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했던 숙제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거를 문제를 이 Generalized Hooke's Law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 9.5번이고요. 이렇게 되는 판이 있는데 이쪽 이제 이게 X축, 이게 G축, 판 두께 방향이 Y축이에요. 그래서 두께가 4분의 3인치고 가운데 있는 원을 그렸는데 원의 지금 직경이 원을 그렸는데 원의 직경이 9인치. 시그마 X쪽으로 12 KSI만큼 응력으로 잡아당기고 시그마 G 쪽으로 20 KSI만큼 당겨요. 책에는 이게 Y로 됐을 거예요. 오타예요. 시그마 Z 20 KS로 당겼을 때 이 재료가 10 곱하기 10의 6승 PSI고 화성비가 3분의 1이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CD는 어떻게 되고 두께 T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길이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길이의 변화량은 당연히 변형률을 구하면 변형률에다 원래 길이를 곱하면 델타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쪽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면 이 AB의 길이는 이 X축 방향이니까 기본 이플론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플론 X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2분의 누의 시그마 Y 마이너스 2분의 누의 시그마 Z니까 여기서는 시그마 Y쪽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0이고 시그마 Z는 20 포화성비 3분의 1 여기서 시그마 X 12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델타 AB는 이 값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원래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CD는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이니까 이필론 G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풀릴 거예요.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께의 변화. 두께 T의 변화는 T는 지금 Y축이잖아요. 그러면 엡실론 Y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물론 시그마 Y 나누기 2도 있었는데 이 값은 시그마 Y가 없으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나오고 두께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이 풀릴 거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숙제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9.45번, 50번, 53번, 54번, 61번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9.13번, 14번, 그 다음에 23번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8문제네요. 그죠? 8문제. 일주일에 7일인데 미안하지만 하루는 한 개를 더 풀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뒤에 9장을 마저 보면은 뒤쪽 부분에는 지금 생배낭의 원리하고, 그리고 이제 응력 집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생배낭의 원리하고 이거는 조금 넘어가서 다음 재료 2에서나 좀 시간이 남을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건너뛰고 지금 9장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비틀림 10장의 비틀림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9장 어쨌든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우리가 변형률을 배웠죠. 그죠? 변형률을 배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재료의 특성이에요. 재료 특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인장시험이에요. 인장시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방향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하중이 P라고 하면 이때 응력은 축방향으로는 수직 응력이 되고 A분의 P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변형률은 엡실론은 1분의 델타가 되겠죠. 축방향 하중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면 응력하고 변형률의 관계는 뭐냐면 후계 법칙이에요. 탄성 내에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싶은 변형은 뭐냐면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만든 것이 델타는 A2분의 PL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을 하나를 채운 거예요. 식을 하나를 채운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나머지 하중들에 대해서 이런 식들을 채워 갈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처음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재료가 종방향으로 했을 때 재료의 종방향과 횡방향에 대해서 재료한테 주는 파괴가 되던 재료한테 주는 것들은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힘,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힘,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죠. 네 가지. 그죠? 재료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중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힘과 모멘트 형태가 되겠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강체 변이처럼 이야기할 때처럼. 그래서 이 네 개가 조합해서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둘이 여기서 지금 요거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축방향으로 힘 들어오면 여기에 걸리는 응력은 A분의 P가 되고 늘어나는 변형률은 L분의 델타가 될 것이고 이만큼 델타가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는 시그마 E 입실론 후계 법칙이고 그래서 이렇게 줬을 때 늘어나는 델타량은 A분의 PL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게 이 토크 T를 배울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그래서 비틀림 T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굽힘 모멘트에 대해서 배울 거고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전단 이 V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 테이블을 다 채우게 되면 그것이 재료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과제를 해서 좀 이 구장을 완전히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